12월 달 들어서 첫 번째 방송입니다. 오늘은 주제를 남북 간에 불붙은 우주전쟁, 그러니까 최근에 남북 간에는 이 정찰위성 발사를 놓고 많은 지금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지난 11월 21일 갑자기 북한에서 소위 군사 정찰위성이죠. 그걸 발사했습니다. 그동안에 북한은 5월, 8월 이 두 차례에 걸쳐서 정찰위성 발사를 시도했다가 실패했죠. 그리고 10월 달에 푸틴과 김정은이 정상회담에서 보스토니치라고 하는 곳에 우주 발사 기지를 방문하고 아마 중요한 그 발사체 결함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높은 수준의 위성 회담을 가졌을 것이고, 이번에 3차 발사에 성공했다고 하는 그 만리경 1호는 소련 기술자들이 직접 참여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발사 위성 이후에 북한은 여러 번의 그들의 실적이랄까요? 그 우주 위성이, 정찰 위성이 지구를 돌면서 중요 지역을 촬영했다, 이렇게 김정은이 직접 우주 정찰국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현장 촬영한 것에 대해서 영상을 제공하거나 그 증거 자료를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구두로 북한의 모든 매체들을 통해서 그 발사체가, 소위 정찰 위성이 미국의 펜타곤으로부터 괌의 미 군사기지, 그리고 일본의 소위 미군 기지가 있는 오키나와 상공이라든지 주변이라든지, 또 우리나라의 계룡대 또는 청주공항, 그리고 우리 대통령실 같은 중요한 요새를 촬영했다고 공개적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참 기이한 현상이죠. 그러나 아직 우리 모든 전문 기관들은 북한의 정찰 위성이 그만큼 정확한 효능을 가지고 위성으로서 역할을 다했다고 검증되지 않았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 또 오늘 미국의 통신에 의하면 미국 우주방위국청이 있습니다. 그 방위청에서 북한의 정찰 위성을 격추시켜 버리겠다, 이렇게 아마 발표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정은이 벌컥 뒤집어져 가지고 미국이 쏘아올린 모든 위성을 전부 다 자기도 폭파시켰다는데, 그건 뭐 웃기는 얘기고 그런 그 기술도 능력도 없습니다. 다만 그동안 우리가 미국의 캘리포니아에 있는 공군기지에서 발사한 소위 우리 한국의 군사 정찰 위성, 그러니까 지난 11월 30일 새벽 3시 40분인가 발사했죠. 그것은 정확하니 우주 궤도에 진입해서 우리 지상과 교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공인하는 진짜 정찰 위성으로서 역할을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4일 날, 그러니까 바로 어제죠, 제주도 해상에서 우리 순수한 민간 기술로, 한국 기술에 의해서 고체 연료를 사용해가지고 소위 우주에다 쏘아올린 민간 위성이 있습니다. 우리도 1차, 2차는 모형만을 얹어서 발사했는데, 이번엔 실제를 위성을 놓아서 발사체를 통해서, 그것도 고체 연료로, 여러분 잘 알지만 그동안의 모든 위성이나 ICBM은 액체 연료를 쓰는 것이 상용화되어 있어요. 그런데 액체 연료는 여러 가지 결함이 있죠. 첫째는 연료를 주입하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 다음에 또 이동하는데도 연료가 차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 평지가 아니면, 아스팔트 위가 아니면 발사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발사 기지가 늘 노출되어 있어요. 그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이동하는 거라든지 또 액체를 주입하는 그런 과정에서 결국은 다른 정찰 위성에 노출이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사전에 선제 타격을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제시함으로써 위성 역할을 못할 수가 있고, 또 미사일 역할을 못할 수가 있어요. 그 기술은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기술과 유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정찰 위성을
유엔이 제재하는 것도 그것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것과 유사한 기술적인 내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유엔이 이미 제재를 해놓은 거예요. 정찰 위성만이 순수성이 아니다. 근데 우리는 지난 30일 날 미국의 그 민간 소위 발사 기지죠. 그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흔히 그 그 발사 기지를 스페이스 X 그리고 이어서 펠컨 9이라고 합니다. 그건 이제 미국의 위성을 많이 발사시켜주는 전문 업체죠. 그래서 그 업체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발사를 했고, 그 위성은 지금 2시간 간격으로 북한의 중요 시설들을 전부 정찰 위성하고 있습니다. 기능이. 근데 늘 우리 한국이 이번에 4일날 이제 민간 위성을 발사해서 그것도 고체 연료로 아주 우수한 성적을 냈고, 또 그것이 지금 완전한 기능을 발휘하고 있고, 동시에 2025년까지 앞으로 1년 남짓 남았죠. 4, 5기를 더군다나 완전한 그런 좀 100톤에 가까운 그런 발사체를 올려가지고 아마 그 위성으로서 역할, 그 화성이라든지 현지 촬영에 아주 적합한, 아주 필요한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그것은 뭘 말하느냐면, 늘 우리가 정보를 선제 취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타격이 가능하죠. 그걸 우리는 소위 킬체인이라고 해요. 한국의 소위 북한의 핵 또는 그 외에 각종 미사일, 심지어 옛날에 있었던 스커드라든지 노동미사일이라든지, 지금 최근에 저 사람들이 발사하면서 큰 소리 치고 있는 화성 15형, 17형, 이번에 18형, 이것은 완전히 고체 연료를 넣었죠. 과거에는 액체 연료였는데, 그런 걸 가지고 이제 장거리 미사일, ICBM, 10,000km 이상, 13,000km 가는 걸 발사해서 미국 본토를 공격하겠다는 그런 큰 소리를 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미사일을 요격하는 시스템도 있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고고도 미사일 사드라든지, 또는 중고도 미사일 패트리어트라든지, 또 우리나라의 신궁, 천궁 같은 미사일들이 단거리든 장거리든 중거리든 그 날아오는 미사일을 요격할 수가 있죠. 이스라엘의 아이언돔처럼. 그런데 그런 미사일 시스템이 대량으로 날아왔을 때, 이번 마치 이스라엘이 하마스에게 공격을 당했던 것은 바로 로켓을 동시에 한 3,000발씩 쏘아버리면, 그 아이언돔이라는 것이 잘 잡아야 한 120기를 잡아요. 근데 3,000발이 날아오래요. 그러니까 동시다발적으로 북한이 우리를 기습했을 때 방사포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그 공격 무기가 동시에 날라오면, 또 중단거리 미사일가 날라올 때 우리 요격 시스템이 완벽하겠냐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선제 타격론을 들고 나온 겁니다. 그 한국형 3축 소위 체인이라는 킬체인. 그러니까 북한의 미사일이 발사하려고 작동을 시작할 때 사전에 그 현지를 타격해 가지고 공격을 못하게 해버리고, 그 파괴된 파괴력 때문에 북한이 오히려 더 큰 피해를 보는 이런 시스템을 갖춘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철저하게 사전 정보를 습득한 데서만 가능하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휴민트 정보라고 해가지고 탈북자들에 의해서 종합된 민간 정보는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건 이미 지나간 얘기고, 또 현장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볼 수는 없다고 말이죠. 근데 다만 미국 정보나 일본 정보에 의존하는 것은, 일본은 7개 소위 정찰위성, 통신위성을 발사해서 북한 상공을 돌아보고 있고, 미국은 11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보는 우리는 뒤지죠. 맹인 같죠. 북한도 이번에 정찰위성을 쏘아놓고 저렇게 좋아하는 것은 자기들도 핵은 가지고 있고 공격용 미사일은 가지고 있어요. 순항미사일이든 탄도미사일이든. 그런데 그런 미사일들이 목표 지점을 정확히 그리지 못하면 엉뚱한 곳을 타격하고, 저희들이 주장하는 목표를 공격하지 못했을 때 군사적인 작전 능력의 실패라든지 손실이 얼마나 클 거냐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번 위성을 갖다 놓고 김정은 가문이 무슨 뭐 우주의 날인가요? 그걸 만들어가지고 잔치라고 11월 26일인가? 별걸 다 하고 있어. 거기에 뭐, 예? 이설주도 가고, 또 10살짜리 뭐 후계구도가 그려주고 있다는 뭐 샛별이라고까지 주장하는 김주혜까지 동원해가지고 잔치라고 사진을 찍고 옷을 천연색으로 입히고 뭐 야단이 났어요. 그 흥분을 얼마나 더죠? 그동안 눈 감고 있다가 눈 떴으니까. 근데 우리는 그들이 공격하고자 하는 눈을 뜬 것 이상의 먼저 눈을 떠야 돼요. 그것이 바로 정찰 위성의 효력이다 그런 얘기죠. 근데 우리가 이번에 미군 캘리포니아의 미 공군 기지에서 발사한 것도 성공했지만 우리 순수 민간 기술, 우리 ADD죠. 한국국방연구원이죠. 과학원. 거기하고 한화 그룹이죠. 한화 그룹의 한화 스페이스라고 있어요. 우리 방산무기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 회사하고 기술 조인을 해가지고 제주도 화성에서 4일날 어제죠, 어제 발사해가지고 성공했다. 근데 그 기술 이전을 민간 기업체가 맞다도 이제는 규모가 큰 정상적인 북한의 정찰 위성보다 화력은 10배나, 영상은 10배나 받고 정확하며 그 다음에 그 위력에 있어서 기능은 100배 이상의 기능을 가진 위성이 지금 지구를 돌게 됐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위성은 한두 개 올려가지고는 안 됩니다. 왜 안 되냐면 수시로 변하는 북한의 상황을 예측하기가 어려워요. 2시간 간격으로 지구를 도니까 우리가 어떤 평양 연변 핵 연료 생산기지를 본다. 예를 들면 거기 원자력 영변 원자력 발전소가 하나 있잖아요. 조그마한 거 5톤짜리 그럼 뭐 프루토늄 생산용이지만 그거라도 그래도 생산이 지금 중단됐는지 가동했는지 그 다음에 발사기지가 순항미사일 저 뭡니까 저 평양의 순환공항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 외에 여러 군데 뭐 동창리부터 시작해서 쫙 있어요. 무스단 발사기지까지. 그런데 이런 것을 수시로 봐야 이동 상황을 볼 거 아닙니까? 미사일이 발사 장치를 다 준비해 가지고 연료를 고체는 정착된 연료를 가지고 와서 발사하고 또 액체는 액체 연료를 집어넣는데 오래 걸리지만 이동하는 시간이라도 이런 것들이 트레일러에 싣고 내오지 않아요. 트럭에. 그 다 포착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2시간 간격으로 본다면 그 정보가 신속하지도 않을 뿐더러 가능하겠냐 그런 얘기예요. 근데 이번에 우리가 쏘아 올린 민간 위성 정찰 능력도 능력이지만 그것을 우리가 내년 후년까지 해서 한 7, 8개를 올려놔요. 그러면 30분 단위로 분석이 가능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북한에 대한 핵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안보를 지키려면 우리 킬체인에 대한 위협을 주죠, 북한에게. 근데 북한이 킬체인 위협을 긴장하게 느끼겠냐 그러니 왜? 위성을 하나도 안 띄워놨었는데 이제 하나 올라왔다. 그것이 2시간 간격으로 알아낸다 이게. 그러나 미국이나 일본의 소위 위성 정찰을 탐지하거나 정보를 제공받아야 된다. 근데 이제 이번에 우리가 민간 정찰 위성을 더군다나 고체 연료, 뭐 연료 주입도 간단하지만 이미 장착되어 있다가 얼마든지 발사할 수 있는 가격도 싸고 쏘아 올린다 이게. 그러면 그것이 7, 8개가 돌아가면 30분 단위로 변하는 북한의 정황을 보고 어떤 조짐이 있을 때는 사전에 우리가 핵은 아니더라도 우리 현 1, 2, 3, 4 지금 생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규력이 보통 10톤까지 나온 거 있어요. 그래서 사전에 파괴해버리면 어떤 지역도 위력을 발휘할 수가 없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지금 과학기술의 정말 승리고 정말 우리 기술자들의 수고고 우리의 저력입니다. 대단한 거죠, 그거나죠. 그래서 지금 남북 간에 일어나고 있는 전투는 우주 전투예요. 정보 전투예요. 지금 북한도 지금 난리가 났어요. 장안이 막 떠들썩하니. 그 흥분해 있어요. 그거 하나 가지고. 근데 우리는 그보다 정찰 능력이 10배 뛰어난 것으로 화상 능력이 이렇게 개발했다면 우리도 우리 한국 기술자들의 우수성은 이미 세계가 인정하지만 우리도 자부심을 가질 만한
그런 단계에 왔고 핵의 위력이 무용화되는 그런 시점까지 이미 도달했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겁니다. 존경하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 금년 들어와서 매주 이렇게 보내드리는 방송을 직접 유튜브에 와서 받아가지고 자기들의 지인들이나 또는 필요로 한 사람들에게 전달해주는 플랫폼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계신 걸 알고 있어요. 일일이 이름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그분들을 좀 제가 격려해 주고 또 고맙다는 인사를 계속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능력 있는 한, 힘 있는 한 마음에 그리면서 같이 정말 같은 정보를 어떻게 쉽게 이야기하고 또 그것의 의미가 뭐며 그가 전해준 메시지가 뭔가 이런 면을 알아야 우리도 스스로 북한이 저렇게 공갈을 치고 더군다나 이번에 우리가 DMZ 지역에서 항공 정찰하던 것, 소위 비행기로 정찰하던 그 정찰 임무를 지난번 9.19 군사 합의에 의해서 제한을 뒀던 것을 북이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고 강제로 정찰위성 발사했기 때문에 그동안에 북이 그 9.19 합의 이후에 2018년 9.19 합의 이후에 군 발표에 의하면 3,400건에서 3,600건을 위반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것이 강화도 북쪽에 있는 힐링도라고 그 섬에서 김정은이 직접 진두지휘하면서 포격 연습한 거. 그 다음에 북한의 해안포 문을 전부 닫아놓고 우리 연평도나 백령도에서 자주포 연습도 못하게 그 포를 싣고 포항까지 1200km를 와서 다시 싣고 와서 연습하고 그런 제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DMZ에서 소위 북한은 160개의 GP를 가지고 있었고 우리는 60개 GP를 가지고 있는데 양쪽 11개씩을 폐지하기로 같은 숫자로 지정을 했다. 그럼 북은 11개를 없앴으니까 149개가 됐고 우리는 11개를 없앴으니까 60개에서 49개밖에 안 남았다 그런 얘기야. 그 얼마나 불공정하냐 이게. 이걸 군사합의라고 했다 그런 얘기야.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더군다나 김여정이가 한마디 하니까 뭐 전단지도 못 올리고 또 확성기도 걷어치워버리고 또 개성에 있는 우리 한국이 투자해서 만드는 연락사무소는 지 맘대로 성질에 못 이겨서 폭파해버리고 이런 것들은 군사합의의 의미가 뭐냐 그런 얘기야. 근데 우리 정부가 이번에 아주 안보에 관한 힘으로 평화를 유지한다는 논리가 좀 더 연구 대상이 되긴 됩니다. 그러나 정확하니 우리 위상을 세우고 다소 남북 간이 같은 동족으로서 서로 공존하고 살아가기 위한 이 노력이지 결코 죽고 죽이는 노력은 아닐 겁니다. 그러나 항상 위험한 일을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은 북쪽에 더 많이 있습니다. 지금 왜 김여정이 김주혜 같은 10살짜리를 마치 샛별이니 뭐 존경하는 뭐 이런 용어를 써가면서 자기 후계 구도에 올라섰을 때 김정일이가 2008년에 뇌졸중을 한번 쓰러졌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후계 구도를 그린 거예요. 그리고 2011년에 이제 죽어서 인계가 됐지만은 그때도 무슨 뭐 발걸음이라는 노래를 만들어 가지고 뭐 둥둥둥 앞으로 나간다 뭐 발걸음 하면서 마치 포병사령관 진군하듯이 이렇게 북한 전체 분위기를 만들어서 김정일 장군을 만들어냈어요. 근데 지금 김정은이 하는 행위를 보면 제일 첫 번째 행위가 노동당 규약을 작년에 바꿉니다. 그 바꾼데 김정은이 좀 노동당 총비서예요. 근데 총비서 하나로서 북한의 통치권이 다 손에 들어오는데 당국가니까. 근데 노동당 규약에다가 전문에 또 뭘 하나 넣었어요. 뭘 넣냐? 제1비서 자리를 신설한다 그랬어요. 그럼 총비서는 뭐고 제1비서는 뭐냐 이게. 그러니까 벌써 자기 건강에 이상이 온다는 걸 알고 있는지 그렇다고 해서 좀 정확하게 나타난 남자아이는 없잖아요. 김정은에게. 제일 큰딸 이설주 사이에서 난 정통성 있는 자기는 정통성은 없죠. 왜냐하면 그 어머니가 고영이니까 고영이 본 부인이 김정일이의 본 부인이 난 친아들은 김정남이죠. 정남이. 근데 김정일
김정철, 김정은, 그다음에 김여정, 요 세 삼형제는 조총련, 제주도 출신 조총련으로 무용단을 꾸려서 북평양에서 공연하다 눈에 든 고영이죠. 그 암으로 죽었죠. 그러면 북한의 혈통주의로 나간다, 백두 혈통주의로 나간다 하더라도 정남이가 정상의 자리에 가야겠죠. 근데 정남이가 김정일한테 대든 거 아닙니까? 혈통주의로 하지 말자고. 그러니까 이게 싹수가 없다고 해서 격리시켜가지고 외국 생활하다가 결국은 김정은이가 말레이시아 공항에서 독침을 코에다 대가지고 죽였잖아요. 그 다음에 자기 작은 아들이 되는 김청일이, 김정일이 친동생이죠. 그것도 북부에 있는 노르웨이, 또 체코슬로바키아, 폴란드 이런 데 대사시키다가 본국으로 소환에다가 지금 함경도 별장에다 딱 감금시켜놓고 움직이지 못하게 놨잖아요. 그러면 지가 정권을 인수해서 후계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정통은 아니죠. 근데 정통은 다 없애버렸죠. 마치 김정일이도 과거에 자기 작은아버지 되는 김영주라고 있어요. 김일성의 동생. 그 권력 투쟁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김영주를 제거하고 자기가 김일성이 대를 이은 거예요. 그 똑같은 과정이 김정은에도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자기 아버지의 정체성을 강제로 뺏어가지고 그 자리를 확보하면서 아버지 시대에 있었던 모든 인물들을 과감히 제거해버렸어요. 그것이 바로 장성택이, 현영철이, 이영길이, 김진용이 다 제거해버렸잖아요. 그러고 나서 지금 김정은 정권을 유지해 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어떤 늘 권력에 불안한가 봐요, 그 체제는. 그러니까 지금 만일 하나, 여기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벌써 딸 10살밖에 안 된 애를 마치 샛별이 떴다느니 종교하는 자제분이라 이런 표현을 써가면서 후계 권력구도에 올려놓는 이런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주의 깊게 보면서 김정은의 이 퍼스널리티가, 소위 생각이 전혀 정상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걸 본다면 우리는 늘 대북 경고에 대한, 북한의 어떤 동향에 대한 정확한 판단도 있어야지만 우선은 정찰해야 판단이 나오잖아요. 여기에 우리가 위성을 발사할 당위성이 있는 거고, 그걸 통해서 전쟁을 억제하자는 거죠. 사전에 차단하자는 거죠. 그게 한국형 킬체인의 효력일 겁니다. 부디 이 점에서 우리 국민 모두가 이번에 남북 간에 불붙고 있는 우주전쟁, 쉽게 말하면 별들의 전쟁이죠. 이 전쟁에서 이미 우리가 기선을 잡았고 우리 기술이 앞섰고 우리 발사 대수가 높아졌지만 좀 더 심각한 과정을 들여다보면서 방어 시스템, 공격 시스템, 동시에 경보 시스템, 민간인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사전에 경보를 울렸을 때 우리가 어떻게 피신을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이 사전에 국민운동으로, 국민행동요령으로 주어진다면 상당히 큰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오늘 방송을 마무리 짓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